네, 안녕하십니까. 나무쌤입니다. 오늘도 뵙겠어요. 오늘도 뵙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셔가지고, 다들, 어떤 강의 언제 올라오냐, 어떤 강의 언제 올라오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저도 좀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많이 했고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토양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양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토양 침식, 토양 관리 중에서도 토양 침식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토양 침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퇴적은 쌓이는 거, 침식은 깎여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토양 침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수식과 풍식입니다. 수식의 수는 물수, 풍은 바람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 인한 침식, 바람으로 인한 침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의 종류. 첫 번째, 면상침식입니다. 면상침식. 면상침식이 뭐냐? 강우에 의하여 비산된 토양이 토양 표면을 따라 얇고 일정하게 침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하게 침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수식이 되는 조건입니다. 수식이 되는 조건.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땅이 있습니다. 요런 땅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여기로 이제 빗물이 떨어지겠죠. 빗물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우리가 침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침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조건. 포화가 돼야 됩니다. 밑에가 물로 다 포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전체가 물로 이렇게 포화되어 있을 때. 그럼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이 표면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네, 물이 표면을 따라서 이제 깎여서 나가겠죠. 물이 표면을 따라서 깎이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다 깎여 나가면은 이 면상침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여기는 적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온 쪽이 파이겠죠. 이렇게 파이하면서 생기는 게 이 세류 침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깎이는 건 이제 면상 침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첫 번째로는 물이 포화됐을 때, 토양에 물이 가득 포화됐을 때 표면을 따라서 침식이 쫙쫙쫙 나간다. 자, 두 번째 조건 뭐가 있습니까? 포화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올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이런 빗물이 물방울이 막 이따만한 게 흘러요. 이따만한 게 흐르면은 포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포화되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토양으로 흡수가 되겠지만 이렇게 파인다고요. 그리고 이 파인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침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이 강우 강도에 따라서 토양이 침식이 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일정하게 침식이 나가면은 이 면상 침식을 말하는 거고, 다음 세류 침식 보겠습니다. 세류 침식은 유출수에 의하여 일어난 침식, 즉 면상 침식이 진행되면서 점차 유출수가 침식에 약한 부분이 모여 작은 수로를 형성하며 흐른다. 자, 이렇게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작게 생긴 게 이제 세류 침식입니다. 아주 작게 생긴 게 세류 침식. 그러면은 세게 침식된 것도 있겠죠. 작게 패인 게 아니고 더 크게 패인 것도 있겠죠. 그것을 협곡 침식이라고 합니다. 협곡 침식. 그래서 세류 침식의 규모가 더욱 커진 침식. 이렇게 파이는 거예요. 더 많이 파이는 거예요. 자, 즉 작은 수로를 형성하며 진행되는 세류 침식은 강우량 및 강우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물이 모여 흐르고 수로의 바닥과 옆면이 침식되면서 규모가 더 커진다. 점점 파이면서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막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침식의 종류, 즉 수식의 종류 한번 봤고요. 다음 풍식의 종류입니다. 풍식. 바람에 의한 침식. 바람에 의한 침식은 일단 대표적으로 세 단계로 분리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요렇게
뭐 이런 경사지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 암석이라고 쳐볼게요. 요걸 암석으로 칠하면은, 자, 풍식에 의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 바람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만약에. 이쪽을 보면은, 얘가 이제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면서,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분산탈리라고 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것을 바로, 분산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동을 계속하고, 밑에 이렇게 쌓입니다, 얘네가. 이것을 퇴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걸 분산탈리라고 하고 이동을 해서 퇴적이 된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시고, 자, 첫 번째, 자, 이동의 방식인데 이 포행입니다. 포행. 어떻게 풍식에 의해서 이동을 하냐? 자, 이 포행입니다. 첫 번째는 포행은 입자 크기가 약 1mm 이상인 토양 입자가 토양 표면을 구르거나 미끄러지며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1mm 이상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 포행과 약동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이거입니다. 입자 크기. 전체 토양 이동량 중 약 5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약동입니다. 약동은 별표 2개. 약동은 지름 0.1에서 0.5mm의 토양 입자가 지표면에서 30cm 이하의 높이로 비교적 짧은 거리를 구르거나 튀는 모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아까처럼 크기 0.1에서 0.5의 토양 입자, 이 부분 가져가시고, 지표면에서 30cm 이하 높이, 30cm 이하 높이, 이렇게 두 가지 가져가세요. 이게 약동의 정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풍식에 의한 이동량의 50에서 90%. 와, 진짜 많이 차지하죠. 50에서 90%면 거의 많은 부분을 약동으로 한다. 보시면 되시고, 약동으로 움직이는 토양 입자는 포행 입자를 때리거나 포행을 더욱 가속시킨다. 그쵸? 약동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 포행하고 있는 애들까지도 때리고, 그리고 때리면은 더 많이 빨리 굴러가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 부유입니다. 부유. 부유 뭐 같아요? 우리 부유선 같은 거 할 때 떠다닌다는 거죠. 떠다닌다. 자, 굉장히 작은 입자가 공중에 떠서 토양 표면과 평행하게 멀리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 15%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포행이랑 약동이랑은 약간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일어나고 나머지는 다 약동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풍식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 풍식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냐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풍식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 첫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는 뭐예요? 물을 주는 거죠. 물을 주는 거. 자, 적절한 토양 수분은 토양의 응집력 및 점착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끼리 건조한 상태에서는, 자, 아무런, 예를 들어 수분이 없다고 봅시다. 그럼 얘가 일로 가기 쉽고, 얘는 일로 가기 쉽고, 얘는 일로 가기 쉽고, 서로 떨어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표면에 물길이 좀 있다. 그러면은, 물길이 붙어요, 물길이도. 우리 물길이 물길이 굉장히 잘 붙잖아요. 수소결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의 그 접착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물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물의 접착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 물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토양에 붙으면. 그래서 토양이 끈끈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식에 의해서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도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요거는 우리 그 점토 생각하시면 돼요, 점토. 점토랑 모래랑 있을 때 뭐가 더 바람에 잘 날아가요? 모래가 훨씬 잘 날아가잖아요. 점토 안 날아가고.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네. 다음 피복작물 재배. 토양 표면에 굴곡이 있거나 식생이 피복되어 있으면 풍식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며 특히 뿌리가 잘 발달했을 경우 더 효과적이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그 뿌리들이 토양을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복작물 재배고. 세 번째, 고랑과 이랑이 바람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게 하여야 풍식 저항성이 증가한다. 뭐 이런 땅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랑과 이랑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직각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 이쪽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풍식 저항성이 증가한다. 보는 거고. 왜냐면은 잘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인 데가 더 파이겠죠? 이렇게. 여기도 파이고 여기는 더 파이고. 어쨌든 그렇고. 네 번째, 무경운 재배. 경운이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죠. 경운이라는 뜻이. 무경운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배가 끝나면 작물의 그루터기를 그대로 방치하여, 그루터기는 우리 이렇게 나무 요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 나무 잘랐을 때 요 부분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자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여 풍식 저항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얘도 이제 땅을 꽉 잡고 있죠. 이런 놈이. 그래서 풍식 저항성 증가시키고. 다섯 번째, 자 방풍림과 방풍벽. 방풍림 및 방풍벽을 설치를 한다. 그럼 당연히 풍식이 조절이 되겠죠. 방풍림을 이렇게 설치하면.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여긴 오지 않잖아요. 여긴 당연히 막혀있고. 그렇죠. 적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지대가 이렇게 생기겠죠. 방풍림에 의해서.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좀 잘 조절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풍식의 예측 공식이랑 수식의 예측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풍식에 의해서 얼마나 토양이 유실됐는지, 그리고 수식에 의해서 얼마나 유실됐는지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그 식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풍식 같은 경우에는 E는 I 곱하기 K 곱하기 C 곱하기 L 곱하기 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는 일단 풍식에 의한 토양 유실량을 말하는 거고, 자 하나씩 뭐가 있냐 보면은, 첫 번째는 토양 풍식성인자, 그리고 토양면의 조도인자, 이게 K고요. 그 다음 C는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클라이메이트, 우리 그 지방의 기후인자, 그리고 L, 포장의 넓이, 이것도 알기 쉽겠네요. V, 식생인자. 이렇게인데, 풍식 같은 경우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자, 이 값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겠죠, 당연히. 왜냐면 2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유실량이잖아요. 토양 유실이 안 되는 게 좋죠. 유실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말입니다. 토양 유실이 안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낮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조도인자가 좋다, 그러면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 기후인자가 좋다, 낮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수식의 예측 공식. 수식은 이제 이 각각의 특징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A가 연간 토양 유실량인데 R 곱하기 K 곱하기 LS 곱하기 C 곱하기 P입니다. R은 뭔지 알 것 같죠? rain, 그쵸? 강우인자고. 자, K는 토양 침식성 인자입니다. 그리고 LS는 지금 L이랑 S랑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도 두 개예요. 경사도와 경사장. 그쵸? 그 다음은 C는 이제 작부인자. 그리고 P는 토양 관리인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낮아야지 침식에 강한 겁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식만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강우인자, 침식성인자, 경사도 경사장인자, 작부인자, 토양 관리인자 한번 볼게요. 아까 식이 이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죠? 자, 아까 뭐였죠? 수식의 예측 공식. A는 R 곱하기, R이 강우인자고, 그 다음 K는 토양 침식성인자고, 그 다음에 LS, 경사도와 경사장인자고, 그 다음에 C, 크랍, 작부 관리인자고요. 그 다음에 토양 보존인자, P,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식이 요거고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강우인자. 연중 내린 강우의 운동에너지를 모두 합한 값이래요. 여러 해 동안의 평균 R값이 토양 유실 예측 공식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린 모든 운동에너지를 합친 값이고, 그리고 뭐 전년도, 재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데이터를 뽑아서 이 강우인자의 평균 값으로, 평균 R값으로 우리 이 예측 공식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음 토양 침식성 혼자랑
경사도 인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입니다. 길이 22.1m, 경사 9%의 표준 포장. 표준 포장이라고 하는 게 이 21.1m 경사 9%짜리 그 표준 포장에서 실시한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값을 우리는 침식성 인자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침투율이 높으면 토양 구조가 안정화되며 수식 저항성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침투율이 높다는 게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침투율이 이렇게 침투하는 거죠. 토양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우리 침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침식이 잘 안 되겠죠. 침식은 이 침투가 다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되고 이 포화된 상태에서 물이 더 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패어나가는 게 우리는 침식이라고 봤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높으면은 어쨌든 침식엔 강하다. 그게 이 말입니다. 수식 저항성 강하고 토양 구조가 안정화되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 철, 알루미늄 가수 산화물이 많은 토양은 입단이 강하게 결합되어 수식 저항성이 크다. 철과 알루미늄 가수 산화물이 많은 토양은 사실 영양분은 별로 없어요. 우리 영양분이라고 하면은 염기죠, 염기. 염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왜냐면 어쨌든 철과 알루미늄 가수 산화물이 많다는 거는 이미 용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땅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염기가 부족한 상황인데 대신 뭐가 좋냐면은 물리적 성질이 좋아요. 물리적 성질. 즉 침식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침식에.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토양이. 철과 알루미늄 토양은 물리적 성질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식에 대한 저항성은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경사도 경사장인자입니다. LS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LS의 값은 침식성 인자와 같이 아까 표준 포장 길이 22.1m 경사 9%의 실험에서 하여 수치를 구하고 자 이거는 중요해요. 경사도가 경사장보다 침식에 미친 영향이 크다. 오케이. 우리 강우인자에서도 우리 강우 강도랑 강우량 중에 뭐가 더 침식에 많은 관련을 할까요? 자, 강우 강도입니다. 강우 강도. 제가 아까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렇게 땅이 있다고 보면은 강우 강도가 굉장히 강력하면은 막 물길이 막 이렇게 와요. 막 크게. 이렇게 오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파인다고 했었죠? 포화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파인다고 했었어요. 이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강우 강도가 좀 더 강우인자에선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네 번째, 작부관리인자입니다. 작부관리인자는 뭘 보시면 되냐면은, 이 식생 보시면 돼요, 식생. 식생이 많으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봅시다. 식생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식이 어떻게 될까요? 침식이 줄어들죠. 아까 막 뿌리가 잡아주고 막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얘가 토양 침식을 막아준다고요. 이 피복대에 있는 식물들이. 그럼 이게 당연히 식생이 적으면 침식이 늘어나겠죠. 근데 자 침식이 늘어나고 침식이 줄어들고 침식이 줄어들면은 우리 값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오케이. 침식이 높아지면은 값은 커진다고 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생이 조밀한 곳은 값이 작아지고 0.1 이하고 거의 피복되지 않는 거죠. 식생이 잘 안 돼 있는 곳은 1에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 값들 모두 다 최대값이 1이라는 거예요. 최대값이. 0에서 1 사이를 여기 값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A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A값은 거의 1 이하겠죠. 1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하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토양 보전인자입니다. 토양 보전인자 같은 경우에는 유거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하여 띵띵띵띵띵 어쨌든 간에 토양 보전 활동을 P값으로 나타내는 건데 토양 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침식이 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토양 관리가 이루어지면 그 값은 작아지는 거고 왜냐하면 침식이 덜 일어나니까. 그리고 활동이 없을 경우 이 토양 보전 활동이 없을 경우 P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왜냐? 침식이 잘 일어나니까.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한 활동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풍식이 아니고 수식이네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네, 수식이에요, 수식. 수식입니다. 다음. 자, 토양 침식에 영향을 주는, 아니면 또는 영양인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양 침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투수력이 있습니다, 투수력. 자, 투수력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투수력이랑 뭐랑 같은 말을 말하면은 침투율. 투수력과 침투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비가 이렇게 침투 또는 투수하게 되는 거. 그러면은 침식은 낮다. 대신 침투율이 낮은 애들, 일로 못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표면을 깎아먹죠. 표면 안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럼 표면이 침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침식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투수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침식을 덜 준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투수력이 높아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토양 입자가 클수록 투수가 잘 되고, 다음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다음 토심이 깊을수록, 그리고 토심이 깊을수록 사실 더 많은 양의 물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번째, 팽창성 점토 광물이 적을수록. 우리 팽창성 점토 광물 뭐라고 했습니까? 2대1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가 이제 물도 있어요. 여기 물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리 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팽창성 점토 광물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이 사이에 2대1 이 사이에 물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수력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 자, 물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이 투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에 내린 강우에 의하여 토양 피각이 생겼을 경우 토양의 투수력이 떨어짐. 토양 피각은 토양에 생기는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얇은 막인데 이런 막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뚫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투수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자, 세 번째, 토양 입단이나 톡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물이나 아니면 철, 알루미늄, 가수사물 같은 교질 입자가 다량 함유되어 토양 입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아까 안정성 높이는 거 얘네 나왔었죠. 자, 토양 침식. 이번엔 수식의 대처 방안입니다. 토양 침식 중에서 수식에 대한 대처 방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자, 등고선 재배 있고요. 등고선 대상 재배 있고요. 계단식 재배 있고, 승수로 설치 재배가 있어요. 자, 승수로 설치 재배는 일단은 승수로를 설치한 것 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승수로와 승수로 사이의 장부를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자, 계단식 재배, 계단을 만든 겁니다. 계단식 재배는 대신 요거 안 됐을 때 1번이 안 되고 2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계단식 재배 들어가는 거고요. 자, 등고선 재배는 경사진밭에서 등고선을 따라 두둑을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등고선 대상 재배는 등고선을 따라 작물대와 초생대를 서로 번갈아 띠 모양으로 배열하여 재배하는 방법. 어쨌든 수식을 대처하는 방안에는 이런 방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음 토지 이용 적성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적성 등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토지가 어떤 생산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생산력을 가지지 못했느냐, 이 이용, 생산력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거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토양의 특성에 따라 토지의 잠재 생산력과 생산 저해 정도를 나타낸 것을 토지 이용 적성 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농구성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둘 다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급지랑 5급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요게 1급지랑 5급지로 해서 생산력이 높아 보이는, 잠재 생산력이 높은 거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5단계로 있는데, 자, 1, 2, 3, 4, 5 이렇게 5단계로 있어요. 이런 5단계 있는데, 5급지 토양은 해당 지목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토양. 자, 5급지는 부적절한 토양이고, 그리고 토지 생산력은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3등, 4등 이 순서대로 간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토양 자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생산력도 좋다고 판단됐지만, 우리가 판단된 그 기준이 일단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두 번째로, 열매가 아니죠. 생산하시는 분의 노하우나, 또는 뭐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거에 적절한 이런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생산량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다음 미국 농무성. 미국 농무성 한번 볼게요. 미국 농무성은 우리는 1에서 5잖아요. 얘네는 1에서 8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에서 8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로마 숫자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알죠? 요거. 로마 숫자로 이제 구분을 해서 쫙 이렇게 써주고 1에서 4급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 자, 1에서 4급지까지는 작물 재배 오케이. 자, 그러면 5에서 8급지는 농업적 이용 가치가 없으며 목초지, 임야지, 휴양지, 오락지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생산 지역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작물을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작물 생산 말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에서 4, 5에서 8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양 오염 파트인데,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양 침식 부분 배워봤고요. 토양 침식은, 항상 문제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나왔고, 근데 이제 아마 오늘 강의에서 했던 거 정도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기본서 항상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일단 토양 침식 부분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